반갑습니다. 금년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이 세모 동지 섣달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무슨 이익을 추구해서 모였습니까? 아니, 큰 얘기지. 이 중도를 지키는 일이 의로운 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에 순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과 불에는 기운은 있지만 생명이 없다. 물은 차고 불은 뜨겁고 기운은 있지만 생명이 없다. 풀과 나무에는 생명은 있지만 지각이 없다. 풀과 나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각이 없기 때문에 팔을 잘라도 아픈지를 모르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기운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도 있다 이 말이에요. 돼지도 죽이려고 목을 따면 꽥꽥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도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면 눈물을 흘립니다. 죽음이 싫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동물은 기운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도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의리 없습니다. 의리가 없죠. 옳고 그런 것을 따져서 옳은 일을 행할 줄 모르고 저 이로운 일만 하는 게 개돼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유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춘천 중도를 살리는 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은 제2의 유관순 열사이자 안중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나 문화를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낙후된 경제는 20년, 30년이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30년 전에만 해도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뒤에 G2가 됐잖아요. 한 번 파괴된 역사 유적은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레고랜드 건설로 인한 중도 유적 파괴는 역사 참사입니다. 춘천 중도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아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역사 참사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이 나라에서 이런 역사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역사 참사의 진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 중도 역사 유적은 한국 최대의
청동기 시대 유적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이 위대한 유적을 보존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성인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역사 참사의 진상을 널리 알리고 그 대책을 국민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논문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춘천 중도유적은 고조선사 연구에서 한 획을 긋는 대발견입니다. 춘천 중도에서는 2200기가 넘는 많은 유물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중국에 그 유명한 홍산 문화가 1000여 기가 발굴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2200여 기가 발굴됐다는 것은 그 규모 면에서 홍산 문화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중도에서는 신석기 시대 유물도 발견되었지만 청동기 시대 유적이 주류를 이룹니다. 비파형 동검을 비롯한 청동기가 고조선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으므로 춘천 중도 문화유적은 한국 최대의 고조선 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삼국시대 이전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접하면서도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내몽골의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발굴된 유물을 고조선 시대의 유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몽골은 현재 중국 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고조선의 유적을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에게도 제약이 따릅니다. 그런데 춘천 중도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 한반도에 고조선이 존재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한국 고대사 연구, 특히 고조선사 연구에서 한 획을 긋는 대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춘천은 고대의 맥국 땅입니다. 아까도 임시정부에서 교과서에 춘천이 맥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시대만 해도 이제 한문 원전 자료도 보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 연구가 제대로 됐는데, 이 식민사학 또 한문 지식이 없는 역사학자들이 역사학계의 주류가 되면서부터 우리 역사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라는 책에 보면 옛날에 맥국 땅이 지금 신라 북쪽에 있는 삭주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려사라는 책에 보면 춘주가 본래는 맥국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고려사의 신라 경덕왕 때 이 맥국을 삭주라고 이름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 때 삭주를 다시 춘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맥국에서 신라의 삭주에서 고려 때 춘주로 이렇게 이름이 변경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 왕조실록을 쭉 이제 태조 시대부터 고종 때까지 검토해 보면 태조 이성계 시대까지는 고려 때 쓰던 춘주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그러다가 태종 시대에 그 고려 때 쓰던 춘주를 춘천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춘천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 조선조 마렵까지 고종 때까지도 계속 썼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이제 조선조 때 춘천이라고 붙인 이름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이란 지명은 조선조 때 붙여진 이름이고 고려 때는 춘주, 삼국시대에는 삭주, 삼국시대 이전에는 맥국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이 지금 강원도 춘천이 고대 맥국이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야사가 아니고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삼국사기 이런 정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춘천에서 발견된, 중도에서 발견된 중도 유적, 중도 문화는 고조선의 맥국 유적이다. 그러면 이제 그 춘천이 맥국 땅이라면 이 맥국이 고조선 시대에, 단군 시대에 맥국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맥국이라는 나라가 고조선 시대에 실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단군곡이라는 책이 실려 있습니다. 세종실록 시리즈에. 그 단군곡이 이 식민사학자들은 조선 왕조실록을 만들면서 그때 색인을 편찬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단군 이야기는 삼국유사 야사에만 나오고 정사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단군이 수십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색인할 때 단군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을 하나하나 읽어보지 않는 한 단군 기록이 어디에 나온 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종실록에 단군곡이라는 책이 실려 있는 거예요. 단군 시대 옛 기록. 거기에 보면 단군이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라, 고려, 남옥저, 부곡저, 동부여, 북부여, 예, 맥이 다 단군이 다스리던 나라다. 원문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단군 입국하니 호활 조선이라. 신라, 고려, 남부곡저, 동북부여, 예, 여, 맥이 개 단군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단군이 거느린 나라가 8개 나라죠. 그리고 단군이 직접 통치한 중앙국가가 조선이죠. 그러니까 단군조선은 어느 한 지방 소국이 아니라 8개 제국국을 거느린 연방국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9개 나라죠. 조선까지 하면. 단군이 다스린 나라 조선, 신라, 고려, 남옥저, 부곡저, 동부여, 북부여, 예, 맥 9개 나라 정확히. 8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정확히 9개야. 동이족을 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이의 지도자가 단군이었던 거예요. 구이의 지도자가 단군이란 말을 중국 명나라 때 오명재라는 사람이 쓴 조선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군 구이군지라는 말이 나와요. 단군은 구이들이 모여서 임금으로 추대한 군이다 이거예요. 그 구이가 누구요? 지금 왕조실록에 나오는 이 구이 아닙니까? 단군조선에 대해서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이걸 신화로 취급해가지고 부정했고, 또 이제 혹자는 저 고조선은 국가가 아니고 그냥 저 조그마한 고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어느 국사편찬위원장을 만난 일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조선이 고을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만큼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수준이 낮은 겁니다. 일부 강담사학자들 가운데는 그 설을 추종하는 한심한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록이 없으면 모르지만 산해경이라고 하는 중국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책, 여기에 북해지우 유 국한이 명할 조선이라, 북쪽 바다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요 국한이 고을음자가 아니잖아요. 요 우판이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그랬다. 이 기록은 고조선은 고을이 아니라 국가였고 한반도가 아닌 발해만 부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산의 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고전서를 통해서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나오기 전에 책이 중국 사람들이 낸 책에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 환흑기에는 지금 하북성 동쪽 진왕도시 노령현에 조선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해경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고전서와 같은 책이 나와가지고 고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 발해만을 중심으로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군이 거느린 나라가 9개가 있었다면 이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나라에 이 9개 나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발해 유역을 중심으로 산동반도, 요동반도, 한반도에 걸쳐서 고조선의 연방 국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단군조선이 거느린 9개 나라 중에 신라고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라가 그 중국 한족 한나라 때 처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단군 고기에 의하면 신라가 이제 새로 고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새로운 신자를 붙여가지고 신라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왜 나라 이름에 신자를 붙여서 신라라고 한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본래 신라가 있었는데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다시 나라를 독립국가로 서게 되니까 신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고려는 고구려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남옥저, 북옥저, 동부여, 북부여 이런 나라들이 다 단군조선 시대에는 없다가 나중에 생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단군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다. 이것을 단군 고기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왜냐? 단군이 다스린 나라라고 일일이 거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구려, 신라, 백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예국, 맥국에 대해서는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단군 고기에는 단군이 다스린 나라 가운데 예국, 맥국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단군 고기에 나오는 그런 우리의 역사를, 우리 민족이 세운 국가를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민족을 말하면 예맥한, 예족, 맥족, 한족이 모여서 한국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맥이라는 글자가 종족 명칭으로 최초로 문헌상에 등장하는 것이 서경, 주서, 무성편입니다. 서경은 시경, 서경 주역할 때 그 사서삼경의 하나인 서경입니다. 서경에 화하, 만맥이라 해서 화하족과 만맥족에서 맥족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게 문헌상에 등장하는 최초의 맥족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주례라는 책도 역시 서주시대에 쓴 책인데 거기에는 구맥이 나와. 9구자하고 예맥이란 맥자.
그러니까 이 맥족이 하나만 있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9개로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맥의 맥은 민족의 명칭입니다. 앞에 그냥 맥만 한 것은 종족의 명칭이에요. 종족과 민족이 달라요. 종족에서 이제 갈라져 나가는 것이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이라는 표현은 종족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민족의 명칭으로 표기되기도 했는데 단군 고기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말이야. 민족이나 종족이 아니라. 그러면 그 예맥이라고 하는 국가가 중국 기록에도 나오느냐? 사마천 사기에 보면 저 중국 하북성에 있던 연나라가 북쪽으로는 오한국, 부여국하고 이웃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예맥 조선국과 관련이 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맥이란 말이 표현이 민족명, 종족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칭으로도 역사상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예맥한, 예족, 맥족, 한족의 그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예족이 먼저냐, 맥족이 먼저냐, 한족이 먼저냐, 이 예맥한 중에 원뿌리가 어디냐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오늘날 학계에서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예맥이라고 그러지만 원래 맥예한이라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맨 먼저는 맥족만 등장합니다. 아까 서경에 맥족만 나오잖아요. 근데 사마천 사기는 한나라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면은 예맥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4000년 전에는 맥만 나오는데 그 뒤에는 맥에 예가 붙어가지고 예맥이 나와요. 그러니까 맥족에서 예족이 갈라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족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중국의 국경 남쪽에 호타하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지류가 예수입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라든지 다른 데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중국 호타하 부분에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족이 예수 부분에 와서 아주 번창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 예족이 예수에 사는 그 맥족이 예족으로 독립해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맥예족이 된 거지. 그리고 그 민족이 이제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한족이 되고 예족이 되고 맥족이 된 겁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춘천을 맥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강릉을 예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예라 하지 않고 동예라 그래서 동력동자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부여도 동부여 북부여 이렇게 있듯이 예도 동예가 있었던 거 아니야? 동쪽의 예. 그러면 동쪽에 있는 예국 말고 본래 예가 어디 있었을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맥국도 동해 강릉이 명주고 명주가 본래는 예국이었다. 춘천이 춘주고 신라 때 삭주인데 그게 본래는 맥국이었다. 그러니까 맥국 그러지만 동해 옆에 말하자면 동맥이죠. 동쪽에 있는 맥국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그 강원도 춘천이 맥국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고증이 됩니다. 그런데 문헌적으로는 고증이 되지만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계에서 자세히
자신 있게 이것이 고조선 맥국 유적이라고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 단군 고기에 단군 조선이 다스리던 나라가 맥국이 있었다는 것을 학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춘천에서 청동기 시대, 고조선 시대의 유적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이것은 맥국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하의 유물들이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강원도 춘천이 고조선의 맥국 땅이라는 것을 문헌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따라서 춘천 중도문화는 단군 조선의 제후국가 맥국의 유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박달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맥국하고 우리 박달국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뭐 박달임금, 박달민족, 박달국 그러는데 맥국이 뭐냐 이 말이야. 맥국하고 박달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맥국은 우리말 박달국의 한자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박달을 한자로 맥이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을 현대 한국어에서는 맥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한자를. 이 한자 발음을 현재 한국말에서는 맥 그렇게 읽어요. 발음을. 그런데 이 맥의 고대 발음은 맥이 아니라 박이었습니다. 박. 이 맥자가 고대에는 맥으로 읽지 않고 우리 조상들은 박으로 읽었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주례라는 책이 있어요. 30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서주 시대에 사냥을 할 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사냥을 할 때 맥족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제표맥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표맥. 거기에 맥족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한나라 때 대표적인 학자가 정현인, 이분이 주석을 내면서 거기에 나오는 맥족의 신은 치우천왕을 가리키고 거기에 나오는 맥은 박으로 발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례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주석에 지금도 여러분이 주례에 가서 제 표맥 쓴 것을 찾아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맥은 박으로 발음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맥이 지금처럼 맥으로 발음했던 게 아니고 박으로 발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박이 아닌 맥으로 발음하느냐? 여러분 지금 제주도가 한국 땅인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이 많잖아요. 저는 절반도 못 알아듣게 토박이가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중국도 같은 발음이지만 남방 발음하고 북방 발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중국에 여러 민족이 사니까 말이 각기 다르고 남방 말하고 북경 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말 잘 못하는 사람이 북경에 가가지고 저 남방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방송에서 자막으로 문자를 써주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북경어가 중국의 표준어가 된 것은 모택동 이후고 그 이전에는 북경어가 표준어가 아닙니다. 남방 말이 오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그러잖아요. 근데 북경 발음에서는 도를 도라고 하지 않고 투 그래. 투수관. 오토바이 그것도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하고 오토바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맥자를 박자로 발음하는 것은 북방어고 이 박을 맥으로 발음하는 것은 남방어, 우나라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박으로 사실 발음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를 보면 맥자가 옆에는 그 짐승을 상징하는 치자고 옆에 이제 백자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음부, 발음을 표시하는 게 백입니다. 일백, 흰백. 근데 한자로 이 우리말 박, 백, 바이 이런 것을 표기할 때 쓰는 것이 일백백, 흰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백백, 흰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맥자가 박자, 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중국이 한족 그러듯이 우리가 뭐 예맥한이다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한, 예는 결국에 맥, 결국에는 박족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박족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달족 하는 것은 다른 땅의 의미가 있어요. 양달, 양지 바른 땅을 양달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달 그것은 밝은 땅이라. 그러니까 박족이 중국 문헌에서 맥족 또는 예맥족으로 표기되었는데 이 예맥족이 발해 유역의 산동반도, 요동반도, 한반도에서 세운 나라들이 조선, 신라, 고려, 남옥저, 부곡저, 동부여, 북부여, 예맥이었다는 사실을 단군 고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춘천의 맥국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냐? 예맥족은 본래 서주 이전에는 지금의 발해만 유역 일대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서쪽의 화하족, 황토 고원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화하족이 주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세력들이 동쪽으로 동이족이 세운 은나라를 정벌해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지배 세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원만 지배한 게 아니라 이제 동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발해 유역까지 세력을 뻗쳤어요. 그러니까 서주가 오기 전에는 지금 산동성 지방에 우리 고조선 유민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동네를 내주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동성에 불초 밑에 올레 한자가 쑥내자입니다. 거기에 네이들이 살았는데 백제가 본래는 네이의 후손이다 하는 것이 양나라 직공도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조선은 발해의 모퉁이에 살았다고 해서 모퉁이 우자를 써가지고 우이라 그랬단 말이야. 백제는 네이라 그랬고 이제 그런 산동반도 하북성 일대에서 살던 민족들이 이제 동북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나라는 사실 이제 중국의 은허가 하남성에서 발굴됨으로 인해서 고고학적으로 등명되는 중국의 최초의 국가, 중원 제1국가. 여러분들이 그 유적지에 가보면 알지만 은허에다가 중원 제1국이라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써놨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중국의 첫 번째 국가는 은나라입니다. 하나라는 고고학적으로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 은나라가 바로 이 박족이 우리하고 뿌리가 같은 박달족이 중원으로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은나라예요.
그리고 동북지방에서 전통을 지키면서 있었던 나라가 우리 고조선이에요. 그런데 그 서주 세력이 은나라를 멸망시키니까 그때 이제 은나라의 유민들이 고조선 땅으로 망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 기자라는 사람도 조선이라는 땅에 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기자가 조선을 건국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 이거예요. 기자는 3000년 전의 인물 아닙니까? 3000년 전에 이미 고조선이 있었으니까 기자가 오지. 고조선이 없었으면 어떻게 기자가 조선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그 은나라가 망했는데 기자가 동서남북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조선으로 옵니까? 조선이 같은 민족이고 자기 조국이기 때문에 조선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했잖아요. 근데 진시황이 조선을 멸망시켰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원을 통일했다 하는 것은 진초, 연제, 한, 유조, 전국시대 7개 나라로 중국이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나라가 나머지 6개 나라를 통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육국을 통일한 것을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조선은 들어가 있질 않았어요. 또 그 뒤에 이제 유방이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세웠는데 유방이 서쪽으로는 강역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유방이 고조선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시황 시대, 유방 시대, 고조선은 계속 중국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한나라 유방 시대의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압록강 남쪽에 대동강 유역에 한반도에 있었느냐? 아닙니다. 아까 1000년, 1500년, 2000년, 3000년 전의 기록들이 발해음 모퉁이에 조선이 있다 그랬잖아. 북경 북쪽에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이 조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경 동쪽에 조선성이 있었다면 북경 동쪽에 조선의 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조선의 수도가 거기 있으니까 그 앞을 흐르는 강이 조선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한나라 전반기까지는 고조선이 그대로 있었고 중국과 한나라의 국경선, 어디에서 조선과 한나라가 국경을 마주했느냐? 요동, 우리가 요서요동을 나누는 게 요수를 중심으로 나눕니다. 요수. 그러니까 요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수 서쪽을 요서, 요수 동쪽을 요동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동안 이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나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은 그 요수가 오늘날 요녕성 요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녕성 요하 서쪽이 요서고 요녕성 요하 동쪽이 요동이라고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랑군은 요동군 동쪽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압록강 동쪽이 요하 동쪽, 압록강 서쪽이 요하 동쪽입니다. 그러면 이 압록강 서쪽이 요동군이면 당랑군은 한반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단사학자들이 요동군이 요하 동쪽에 있었으니까 당랑군은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고조선의 수도가 하북성 동쪽
고령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선은 현재의 요수가 아니라 고대의 요수. 고대의 요수는 어디냐? 오늘날에 아까 호타하 부근에 역수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바꿀 역자, 역수. 국경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 당나라 때에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보다 아주 훨씬 시기적으로 앞선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요녕성에 있는 그 요수를 요하라고 한 것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때 생긴 강 이름이에요. 고구려 때만 해도 거기가 고구려 땅이니까 그 요녕성에 있는 요하는 고구려하 그랬단 말이에요. 이름이 구려하야 구려. 아니 고구려 때가 중국으로 말하면 당나라 때인데 당나라 때 구려한데 그때 어떻게 요녕성에는 요수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지. 고구려 이후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거기 있었고 요나라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강 이름이 요수가 된 건데 한나라 때 요서 요동이 어떻게 지금 요녕성의 요수를 기준으로 해서 요서 요동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대의 그 요서 요동의 기준이 되는 요수는 어디냐? 1500년 전에 남북조 시대에 유신이라고 하는 그 당시를 대표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문집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요. 사고전서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고대의 역수를 전부 요수라고 표기했어요. 그 역수가 다른 이름으로는 요수다. 또 연수라고도 한다. 연나라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연수라고도 한다. 지금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은 이 연나라가 저 북경에서부터 전부 압록강 서쪽이 다 연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동 요소에서 뭐 명도전 같은 그런 화폐가 나오면 그게 다 연나라 유물로 지금 취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나라가 하북성 남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수를 다른 이름으로 연나라 땅인 때도 있었기 때문에 연수라고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신의 문집에 보면 연수, 역수, 요수, 이 역수가 세 가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사학자들 중에 하북성에 있는 난하가 북한의 이지린 선생이 난하가 요수다. 현재 요녕성의 요하가 요수가 아니라 난하 부근에 요소 요동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추정입니다. 난하가 요수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북조 시대의 유신은 역수가 요수라고 분명하게 말했어. 간접 자료가 아니야. 직접 자료예요. 그러니까 국경 남쪽에 있는 역수가 고대의 요수고 또 지금 하북성 동쪽에 갈석산이 있는데 이 갈석산은 요수하고 같이 있는 걸로 모든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역수가 저 하북성 남쪽에 있는데 갈석산은 또 수백 리 떨어져서 북경 동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역수가 갈석산이 발원지라 그랬는데 지금 갈석산에서 역수가 발원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수를 동쪽으로 갖다 놓고 요수만 갖다 놓으면 문헌 기록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갈석산도 동쪽으로 갖다 놔요. 그러면 고대 갈석산은 어디냐? 백석산입니다. 현재 백석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역수의 발원지가 백석산이에요. 지금 하북성 동쪽에 있는 갈석산은 여러분들 뭐 많이 가봤고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갈석산이라고
크게 빗돌에다 새겨놨는데 그 갈석산은 바닷가에 우뚝 솟은 산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이 백석산은 병풍처럼 동서를 가로질러서 이 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올라오면 딱 이 방어선이 천연의 방어선이 갈석산입니다. 그래서 진시황도 유방도 갈석산을 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무제 때 갈석산을 넘어와 가지고 고조선 서쪽에다가 한사구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 그 기록 전한서에 보면 동쪽으로 갈석산을 넘어와서 낙랑현도군을 설치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한무제가 갈석산을 넘어온 것은 기록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시황 한무제가 갈석산을 넘어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연영성 그 부근에 거기를 진황도시라 이름을 바꿔가지고 진시황이 거기 와서 거주했다, 궁을 세우고 거기서 큰 유적지가 나왔는데 그게 진시황의 왕궁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한국 학자들이나 누가 반론을 해야 되는데 중국 학자들을 능가하는 석학이 한국에 없다 이 말이에요. 중국을 능가해야 되거든.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해야 중국 사람의 이론을 반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무제가 갈석산을 넘어왔다는 것은 기록에 있다 이거예요. 동과 갈석하여 동쪽으로 갈석산을 넘어와가지고 이 현도 낙랑군이란 낙랑현도군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무슨 백두산을 넘어와가지고 한사군을 설치한 게 아니고 압록강을 넘어와가지고 한사군을 설치한 게 아니고 갈석산을 넘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세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반도하고 중국 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중원의 주인으로서 산동반도, 한반도,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세웠는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그냥 동북 역사만 가져가면 괜찮은데 아예 한국사 전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상에 한국은 없었다는 거 아니야? 역사상에서 한국은 중국 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사는 중국사라는 거 아닙니까? 고구려사가 중국사라고 아예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책을 내잖아요. 이제 한무제 때부터 고조선이 약화돼가지고 그때 고조선이 그 뒤에 망하면서 그 유민들이 동북방에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독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연방 국가로서 고조선 산하에 있다가 각기 이제 독립을 했는데 당나라 때 고구려 때입니다. 두라는 사람이 쓴 통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조선이 망한 뒤에 그 유민들이 세운 나라가 72개국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그런데 그 한 나라의 지방이 100이다. 그러면 72개국이면 7,200이 아닙니까? 네? 망한 뒤에 유민들이 세운 나라가 7,200이면 고조선이 강대했을 때에는
만리 강대국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국가에서 삼천리 화려강산, 이건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1만리 화려강선이지.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작은 나라들이, 이게 조그맣 백리에 달하는 나라들이 72개국이고 마한, 진한, 변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고조선이 망한 뒤에 비교적 큰 나라들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비교적 대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시경 한혁편이라는 책의 그 기록에 보면 시경에 한혁편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거기에 맥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맥족이 중국 하북성 연나라 부근에서 그 활동한 기록이 이 시경 한혁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맥족은 상고시대의 대륙 동북방에서 이 맥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예국, 맥국도 있지만 북방에도 이런 맥국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춘천의 맥국은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형성되었을까? 이제 발해유역에 있던 맥족들이 서주시대에 동쪽으로 이동할 때 그 세력이 이제 한반도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반도 춘천이 바로 맥국의 본산지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중원으로 갔지 왜 저 중국에서 내려왔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산 문화 그러면 그것을 중국 문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중국하고 전혀 관계없는 만리장성 바깥 내몽골 땅 아닙니까? 발해어 모퉁이니까 바로 고조선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조선의 선조들이 세운 나라예요. 고조선의 선조 누가 세운 나라냐? 지우천왕의 환국시대란 말이야. 그 5,500년 전에 6,000년, 7,000년, 8,000년 전에 유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 춘천의 고조선 유적은 청동기 시대 유물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물론 신석기 시대 유물도 나오지만 거기에 대표적인 유물이 청동기니까 고조선 시대의 유적으로 봐서 중국의 홍산 문화는 환국의 문화로 춘천의 중도 유적은 고조선을 대표하는 문화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살다 보니까 의식과 정신에서 한반도의 울타리를 헐지 못하고 그 갇혀있는 그런 경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환국도 여기서 시작을 했고 고조선도 한반도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출발이 한반도고 우리는 대륙민족이 아니라 반도민족이고 대륙은 우리가 힘이 좋을 때 우리가 똑똑한 놈이 나오면 가서 지배를 하고 또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 땅으로 돌아오고 이런 형국이 된다 이거야. 우리가 대륙의 주인이라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져야 미래에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적인 이 문화국가, 강대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내몽골의 홍산 문화와 한국 춘천의 중도 문화. 이 홍산 문화는 내몽골 적봉시,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역사상에서는 그게 고조선 땅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천여 점의 그 유적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 천여 점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춘천 중도에는 청동기 시대 유적이 1200여 점이 발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결코 홍산문화 유적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서는 세계 최고다, 세계 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홍산문화는 1954년에 이제 홍산문화라고 학자들이 모여서 이름을 붙였어요. 왜 이름을 홍산문화라고 했느냐? 중국에 가면 여러분들 내몽골 적봉시에 가면 홍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산은 산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산에 전면이 아니고, 전면은 막 그 전부 돌로 되어 있는데 그 뒤편은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홍산 뒤쪽 후면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 유적들이 이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서 이름을 홍산문화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최초로 발굴된 지역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역사학자가 지금, 이게 한국은 지금 역사학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중도 문화로 우리가 명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홍산에서 능원, 등산, 쥐구, 하량, 이게 다 지명인데, 거기서는 어마어마한 유적이 나왔지만 최초로 홍산에서 발굴이 됐기 때문에 뭐 능원 문화, 동산취 문화, 우하량 문화 이렇게 안 하고 홍산 문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도 중도에서 최초로 발굴됐기 때문에 중도 문화. 그럼 앞으로 춘천에서 얼마나 더 많은 또 유적이 나올는지 몰라요. 그럼 그걸 다 중도 문화 그러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홍산 문화는 제단,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단, 여신을 모시는 여신전, 그리고 돌로 무덤을 만든 적석종, 이 세 가지로 상징되는데, 이것이 지금 북경시에 가보면 천단이 있습니다. 황제가 하늘의 제사 지내는 단입니다. 그러니까 홍산 문화에 있는 제천단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선조들에게 제사 지내는 태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묘. 우리나라는 조선조 때, 고려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황제 국가이지만 조선조 때 종묘라 그래서 제후는 태묘라는 용어를 못 씁니다. 종묘. 그런데 거기에 여신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상의 제사 지내는 사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있으면 거기에 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산문화 유적지에 가면 그 적석총들이, 황제 능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제단이 있고, 하늘의 제사 지는 제단이 있고,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있고, 황제의 왕릉이 있고, 이것은 건국의 유적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상에 중국의 시조 황제 헌원은 4700년 전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헌적으로 건국한 나라는 하나라예요.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나라는 은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5500년 전에
이제 5,500년 전에 건국 그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증명하느냐? 산소 특정을 통해서,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산소 측정을 하면 연대가 다 나옵니다. 산소 측정을 해가지고 5,500년 전에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증명이 되는데, 자기 시조가 4,7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5,500년 전에는 한족이 누가 국가를 세운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건국 전야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삼국유사 삼국 거기에는 환인 환웅의 환국이 있잖아요. 단군조선 4,300년 전 말고 5,000년, 6,000년, 7,000년 전에 환국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아주 문헌을 통해서 새로운 발굴을 한 게 시경에 환발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환인 환웅의 환. 또 관자가 우리 민족을 발조선이라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는 박족이라 한다고 그랬죠. 박. 한자로 박을 표현할 때 백을 쓰기도 하지만 발자를 쓰기도 합니다. 밝다는 말. 그러니까 이 박자가 미을의 기억이니까 이거는 발이지만, 그 발로 한나마 했을 때 발아니야. 그러니까 기억과 니을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자로 그 박을 표현할 때에는 어떻게 그 니을과 기억을 같이 표현할 한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자를 쓰기도 하고 박자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하나를 쓸 때 백자가 되고, 니을 하나를 쓸 때 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는 발족도 되고 백족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산문화는 한족의 문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동이족의 문화인데, 동이족 중에 어느 시대에 어느 누가 홍산문화를 일으켰느냐? 우리는 치우 이전에 이미 환국의 역사가 여러 환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산환국 시대에 치우 천왕이 건설한 게 홍산문화야. 그런데 그것이 삼국유사 환인 환웅 기록으로만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시경에 현왕 환발이란 말입니다. 환국 박족의 왕이 현왕이었다. 물론 그동안의 중국 한족 학자들의 주석은 전부 그 환국 박족을 무슨 이상하게 환은 무예라는 무자의 뜻이고 무슨 발자는 다스릴 치자의 뜻이다. 그래서 무치라고 해석을 해서 주자라는 사람. 이건 역사 지식이 부족해서 엉터리 견강부회한 거지. 거기 현왕이 맞지 않잖아. 현왕. 이 은나라의 토템이, 우리 민족의 토템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고매자선이라고, 우리 토템이 곰이 아닙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삼조구가 나오잖아요. 백제 금동 향로에 봉황새가 앉아있잖아요. 우리의 토템이 곰이면은 금동 향로에 곰을 올려놓아야지. 고분 벽화에 곰이 나와야지. 고분 벽화에 삼조구가 나오고 백제 금동 향로에 봉황새가 나온다 이 말이야. 우리 민족의 토템은 곰이 아니라 새예요. 왜 새냐? 태양 토템을, 밝은 태양을 숭배하기 때문에 새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토템의 연장선상에서 새 토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나라의 토템이 새입니다.
은나라의 토템이 새요. 그래서 치우의 성씨가 현도씨입니다. 치우의 도읍지는 이름이 현도라 그랬단 말이야. 왜 현도냐? 현종, 새를 토템으로 했기 때문에. 동이족 중에 9개 이족이 있는데 현이가 있어요. 아까 내이도 있고 백제의 서쪽, 발해의 보통이에 우이도 있는데 현이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상나라의 조상이야. 그 현이의 왕이 현왕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로 환국 박족의 왕이 현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러 기록에 보면 치우천왕이 바로 구려의 왕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표현 역사상에서 아까 단군은 구이들이 모여서 임금으로 했다 그랬죠. 구이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는 구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여자는 역시 밝을 여자입니다. 중국의 이 역사의식이 없는 학자들은 그 여를 거물 여자로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시, 여민이 나오거든. 그건 바로 여명의 여는 밝을 여자야. 여명이라고 할 때 그 여자 쓰잖아. 그러니까 그 9개 여족의 지도자, 구려의 지도자, 단군이 구이의 지도자라면 치우는 구려의 지도자였다. 그 구려의 지도자가 현왕이고 그 현왕이 환국 발족의 조상이다. 이게 시경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국은 이제 동양 고전 시경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다. 중국 한족의 시조 황제 헌원은 성이 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여인들 이름 쓸 때 계집녀 변에 신하신은 아니에요. 뒤에 그게 한 획이 없습니다. 그 계집시라 그러는데 황제, 중국 한족 시조의 성이 희요. 왜 희냐? 지금 하남성의 옆에 서쪽에 섬서성이 있는데 섬서성에 유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고대에는 희수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희수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을 희라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 황제가 임금 황자가 황제가 아니고 누르 황자 황제란 말이에요. 누르 황자 황제는 이제 이 오행 중에 금목수화토, 그런데 중앙토가 황이거든요. 색깔로 말하면 청황적백흑 할 때 푸른색은 동쪽이고 흰색은 서쪽이고 검은색은 북쪽이고 붉은색은 남쪽이고 중앙이 노란색이다. 그래서 중앙의 임금이기 때문에 황제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황토고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라고 한 거예요. 이 황제는 지금 아까 홍산문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황제 능은 섬서성에 있잖아. 서쪽에 황릉현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홍산문화하고는 수마리가 떨어져 있어요. 황제가 이 산동성이나 하북성에서 활동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 죽은 시신을 거기다 갖다 붙겠어요? 거기서 활동했으니까 무덤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중국의 한족들은 5,500년 전 자신의 조상들이 건국한 일이었기 때문에 홍산 문화를 건국 전야의 유적이라고 규정했지만 삼국유사에 말한 환웅의 환국과 시경에 나오는 현왕 환발,
즉 환국 각족의 5,500년 전 치우 현황의 건국을 증명하는 유적인 것입니다. 중국 내몽골의 홍산 문화가 박족 치우 현황의 홍산 환국 건국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는 세계적 문화유산이라면 한국 춘천의 중도 문화는 단군의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8의 유역을 중심으로 맥국을 비롯한 9개 나라를 거느린 통일 왕국이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는 동아시아 최대의 고조선 문화 유적인 것입니다. 포크레인으로 중도 유적을 파괴하고 레고랜드를 짓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 참사입니다. 레고는 덴마크의 장난감 제조 회사 이름입니다. 1932년 덴마크의 시골 마을 빌룬트의 작은 목공소에서 목수가 창업한 게 레고입니다. 3살에서 12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놀이터 시설로 설계되었습니다. 덴마크를 시작으로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이탈리아 등에 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세계에서 11번째, 동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서 2번째 등으로 세계 유일이 아닙니다. 중도 유적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조선의 최대 유적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일자리 총 9,800여 개를 만들고 220만 명 이상의 관람객과 4,400억 원의 수익을 낼 것이며 막대한 양의 지방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5일 개장한 레고랜드는 일자리 창출도 관광객도 수익을 내는 일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가령 그것이 모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5천 불 시대에 진입하여 성장의 시대를 지나 성수구 시대에 접어들었고 가격보다 가치를 중요시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레고랜드가 4번 주장이 모두 현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격의 문제이지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물건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내다 팔아가지고 연명을 한다면 그래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이니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물을 내다 팔아서 욕심을 채운다면 그것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고 조상님과 후손들에게 두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위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남북한 최대의 고조선 유적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어린이 플라스틱 장난감 놀이공원 레고랜드를 짓는다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 참사이자 문화 테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춘천 중도를 살리지 않고서는 한국의 국호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국인의 역사의식 결여와 국혼의 부재를 반영하는 2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했을 때 한국 정부, 의회, 언론계, 학계 그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령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던진 말이라 하더라도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이런 발언은 결코 웃어 넘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사석이 아닌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공식 석상,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한국은 역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중국 땅이었다는 것을 세계를 향해서 공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8천만 민족 가운데 시진핑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 성명 하나 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오늘 한국인의 역사의식의 결여와 국혼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춘천 중도문화는 한국의 고조선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는 최대 유적이자 유일한 유산입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유적이기 때문에 한 번 파괴되면 더 이상의 재생이나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귀한 유적을 호크레인을 동원하여 붕괴버리고 그 자리에 플라스틱 장난감 회사 레고를 끌어들여 레고랜드를 짓는 것은 한국인의 국혼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춘천 중도문화를 살리지 않고서 수수방관한 채 한국의 국혼 부활을 논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춘천 중도를 더 이상의 개발을 중단하고 원상 복구토록 하는 것이 한국 국혼 부활의 첫걸음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한 당시의 대통령, 강원도지사,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장은 역사 참사의 5대 죄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7월 24일 레고랜드 코리아 건설 현장을 방문, 테마파크 유치로 관광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입 교량 건설 사업비 국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총 사업비 895억 원이 투입되는 교량 건설비 가운데 50%인 447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9월 25일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강원도민일보 2015년 7월 17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 사업은 당시 강원도지사 최문순이 앞장서서 추진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개발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관광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오판하고 진입교량 건설 사업비에 국비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탄력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015년 고인돌 무덤, 대형 주거지, 비파형 동검 등 우리나라 최대의 고조선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고대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의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굴된 것입니다. 이때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위원회가 중도 유적은 춘천 지역에 국한된 유적이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그 유적의 가치를 정부와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를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문화유산, 특히 중도와 같은 유일무이한 역사 유적은 원상을 보존시켜야 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청동기 시대 중도 유적을 걷어내 흙을 덮고 그 위에 레고랜드의 각종 시설을 짓도록 승인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고인돌 무덤을 해체 이전하고 그 자리에 레고랜드와 호텔 위락시설을 건설하도록 허가하였고 문화재위원회는 중도유적의 이전 또는 매립을 허가하는 데 방조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문화재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가 이처럼 문화재를 파괴하는 일에 방조한 것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므로 국가 시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재청장 나선화와 문화재위원장 김정배는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중도문화 파괴에 동조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레고랜드 사업이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어 문재인이 집권하게 되었으므로 문재인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를 중단시켰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사태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도록 지원하였으므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역사 참사의 죄인이란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 참사를 일으킨 원흉을 단죄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강원도지사 최문순, 문화재청장 나선화, 문화재위원장 김정배 5인 중에 어느 한 사람만 국혼이 살아있었어도 이런 민족의 불상사, 역사의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인을 단죄해야 합니다. 어떻게 단죄할 것입니까? 지금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에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민족과 역사 앞에 참여하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국민들 앞에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업을 모의하고 기획한 역사 참사의 원흉 전 강원도지사 최문순은 그동안의 공직을 모두 박탈하여 기록에서 삭제하고 영원히 국가의 공직을 다시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더러운 이름을 교과서에 실어서
역사를 망친 죄인의 상징으로 응징함으로써 후손 가운데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 참사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레고랜드를 철거하고 중도 문화를 원상복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도 문화 유적 위에 세워진 플라스틱 장난감 공원 레고랜드를 철거하고 중도 문화 유적을 원상 복구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투입된 돈을 어떻게 마련하여 레고랜드 측에 배상하고 또 중도 유적을 성역화하여 국가적 고조선 역사 유적지로 조성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원형들의 재산은 각하해. 이것을 배상하고 유적을 새로 조성하자면 최소한 5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정부가 나서서 중도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 5천억을 국민 세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에서 5천억이 큰 돈이 아닙니다.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5천억이 큰 돈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큰 돈 아닙니다. 그래도 원흉들한테 재산을 뺏어야 돼요. 둘째, 10대 재벌 기업이 500억씩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국민 성금을 모금하는 방안입니다. 5천만 국민이 1인당 1만 원씩을 각출하면 5천억 원이 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그대로 레고랜드로 가는 게 좋은지 원상 복구를 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묻고 원상 복구의 찬성자가 많으면 중도 유적 복원 국민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먼저 중도 문화를 파괴하는 데 참여한 5인의 책임을 묻고 원흉 최문순을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레고랜드를 철거하고 중도 문화를 원성 복구시켜 세계적 역사 유적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도 다완이라고 하는 찻그릇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국보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선조에서는 막사발로 쓰던 그릇입니다. 일본에서 만일에 중도와 같은 거대한 청동기 시대 역사 유적이 발견되었다면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막사발도 국보 대접을 받는데 이 세계적인 유산이 지하에서 발굴됐다면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중앙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해서 지금 벌써 세계적인 명소로 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계의 국민들이 춘천으로 몰려들어서 춘천의 중도 유적이
세계적인 명소가 이미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중도 역사 유적이 발굴되자 부동산업자가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기에 급급했고 발굴된 유물을 비닐봉지에 쓸어 담아서 잡석 취급해서 강가에 내팽개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가보시면 비닐에 싸가지고 강가에 놓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자리에 있으면 국보지만 비닐에 싸서 강가에 놓아두면 잡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단군 이래 최대 역사 참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강원도 춘천의 중도 레고랜드 사태는 춘천시장이나 강원도지사가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고 풀어야 할 국가적 사안입니다. 중도 문화유적은 국가적인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5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임기 5년 동안에 무슨 가치 있는 업적을 남길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과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역사에 향기를 남기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 반대로 시대를 역행함으로써 역사에 악취를 남기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5년) 임기에서 윤석열 정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부를 넘어서 국혼을 살리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직시하고 국혼을 살리는 데 국정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망쳐놓은 중도 문화를 복원하여 레고랜드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죽어있는 국가의 국혼을 되살린 대통령, 역사에 향기를 남긴 대통령으로 청사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와 민족과 역사가 사는 길이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